오늘 저는 좌파 대통령의 집권과 제2차 한국 전쟁의 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좌파 대통령의 집권과 제2차 한국 전쟁의 발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감사를 좀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제가 드리는 호소와 또 부탁을 들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선교헌금 보내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 만에 이 은행 이렇게 계좌를 들어가서 봤는데 또 몇 분들이 제가 생각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고 저희들이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맨 아래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시면 인터넷에 있는 제 설교 한 500가지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홍기 목사 하시면 다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은 이 사진의 왼쪽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노란 이 레벨이 있는데 거기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선교헌금 거기에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교헌금을 재정 후원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의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생각해 보아도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힙니다. 보수가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필패한다고 하는 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수들이 나뉘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태극기 세력이 왜 생겨났는지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3월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제가 정말 바쁜 중에도 이 광화문 또 우리 대한문 그 집회에 제가 참여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극기 시민들의 그 애국의 마음 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지 못하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청계천에 있는 태극기 집회와 왜 대한문에 있는 태극기 집회가 나뉘게 되었는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왜 이처럼 우리가 국난에 처해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어도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보수가 이것 하나만큼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모든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어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당리당략을 다 버리고 왜 하나가 될 수 없는가? 이것이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어떤 명분과 그 어떤 동기도 보수적인 대통령을 뽑아서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나라를 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위중한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는가, 이번 대선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 가족의 운명뿐 아니라 여러분 당의 운명뿐 아니라 이 나라와 사회 전체가 걸려있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우리 장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뿐 아니라 이것을 이 동영상을 여러분이 들으신 다음에 주위 사방팔방에 좀 알려주셔서 그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좌파 지금 세력이 기세가 등등하죠. 중도가 많이 그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또 내각제 파도 이번에 대통령 탄핵하는 데 앞장서서 함께 지금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파의 일부도 거기에 가서 지금 붙어 있습니다. 문재인 되게 하지 않으려면 안철수를 찍어야 돼. 보수 가운데도 그렇게 믿고 문재인은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문재인 안 되면 안철수라도 뽑아야 돼. 이런 나름대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를 뽑지 않으면 안철수 씨를 뽑으면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파가 이리저리 이렇게 찢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십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걸 wishful thinking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선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명감이 있고 이만큼 열정이 있고 이만큼 희생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대의 명분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표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가 필패합니다. 필패하기를 바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죠? 이뿐입니까? 4분 오열된 보수 외에 아주 편파적이고 아주 무책임한 언론이 있습니다. 요새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이렇게 하다가 정말 안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불안해서 이제 막 글들이 나오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편파적이고 아직도 무책임합니다. 조선일보만 그렇게 했습니까? 한국의 언론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바른 주장을 펼 수 있는 미국으로 말하면 팍스뉴스 같은 그런 언론이 정통 보수 언론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정통 보수가 나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향해서 계속 나가는 그 언론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SNS에서 요사이 애국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 톡쇼 이런 것들 왜 공개적인 이 언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구 찍으라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좌파 쪽을 지향하고 있고 여론조사가 얼마나 또 부정확합니까? 여론조사하면 10명 중에 9명은 대답을 안 한대요. 1명만 대답을 한대요. 이 조갑재 씨죠? 네.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말을 하면 조갑제 신분 아닙니다. 정규재 씨도 그런 것 같은데 전화가 안 온대요. 뭐 발언을 하고 싶은데 여론조사 물어보질 않는답니다. 그것도 아마 다 편지하고 하는가 봐요. 이영작 박사 같은 분은 김대중 씨를 지지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던 이영작 박사가 지금은 아주 방향 180도 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그 굉장히 열심히 보수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분은 통계학 박사니까 미국의 그 대학에서 통계학 박사를 받은 분이니까 또 그것으로 20년 동안 미 연방 공무원으로 보건국에서 일을 한 분이니까 통계에 대해서 정확합니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부정확한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는 40이고 우파는 40이고 좌파는 40이고 중도는 20입니다. 그분은 이제 홍준표 씨를 지지하는데 홍준표 씨를 찍으면 반드시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노익장을 지금 발휘하고 계신데 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꼭 홍준표 씨를 뽑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 주장은 홍준표 씨든 남재준 씨든 혹은 우리 조원진 씨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여론의 그 조사를 마치는 그 마지막 그때 나온 후보 제일 그때 득표력이 있는 그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보수가 이번에 대통령을 선출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4분 오열돼 있으면 보수는 참패하고 필패하고 괴멸하고 말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서는 표를 몰아버리십시오. 4분 오열된 보수,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언론, 또 부정확한 여론조사, 그리고 네 번째는 우파에 대한 보수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불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이번에 보수가 대선에서 참패하게 될 그런 몇 가지 원인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보수가 4분 오열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번에 보수는 참패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에 대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단순한 이전과 같은 선거의 패배 쓴맛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보수가 괴멸하게 되는 아주 참으로 위중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수의 괴멸, 그리고 좌파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안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글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에도 그런 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대중 칼럼입니다. 김대중 씨는 이 조선일보의 유명한 주필이고 또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았던 그런 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1990년에서 2000년 그 사이에 반공주의를 주창하는 일에 류건일 주필과 함께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번에 5월 9일 5.9 선택과 한미 관계라고 하는 제목의 그 칼럼을 썼습니다. 4월 11일자로 나온 건데요. 이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반미 외치며 대북 제재 안 하면 한국서
손 떼는 극단 택할 수도. 이제 좌파 정권이 수립이 되고 뭐 반미 좀 하면 어때? 반미 미국에 대해서 노 뭐 이런 식으로 반미 외치고 대북 제재 안 하려고 하면 트럼프가 한국에서 아주 손을 떼버리는 극단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보수 세력의 괴멸이다. 이것은 아마 보수주의자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단순한 패배나 단순한 참패가 아니라 보수 세력이 괴멸하는 것입니다. 과거 좌파 정권 때도 반미적 또는 친북적 노선은 충분히 노정됐었지만 그때는 보수 우파 세력이 건재했다. 보수 우파가 정치적으로 건강하고 좌파 정부를 견제할 힘이 있었기에 미국은 좌파의 주장에 이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이전에 좌파 정권 때 좌파 정부가 반미하고 그렇게 이끌어간 그것과 이번에 이제 맡게 될 이 좌파 정권,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보수 우파가 그래도 뭉쳐 있었고 강했지만 이번에 선거 이후가 되면은 보수는 완전히 괴멸하는 그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보수의 괴멸은 무엇을 뜻하는가?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가 불안해질 뿐 아니라 제2차 한국 전쟁의 위기가 심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그 위기가 심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김 목사 왜 저러나? 왜 자꾸만 전쟁 얘기하고 저래? 전쟁하고 싶어 그래? 왜 저래? 우리 분위기하고는 다른데. 아니 이렇게 우리 한국 이 일반 분위기를 저렇게 몰라? 저는 지금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분위기를 얘기한다면 여기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특별히 이 미국의 뭐 정계 혹은 군사 이 세계 뭐 학계 이런 데 특별히 이 보수주의자들은 이 전쟁의 위기를 아주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계속 김대중 씨 말을 인용합니다. 한 달 후 대선 결과, 한 달에 한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한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한국의 안보는 지금처럼 지켜질 것인가? 이것이 지금 한국의 절체절명의 문제다. 안보가 지금처럼 지켜질 수 있는가? 이게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좌파 대통령이 집권하고, 낙관적으로 봐서 한미의 관계는, 그럴 때 한미의 관계는 유지되더라도 적어도 군사적 동맹은 약화될 것이고, 낙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동맹관계에 이상이 생겨 미국은 일본 열도를 방어선으로 하는 에치슨 라인으로 후퇴하고 한국은 대륙적으로 방치될 수 있다. 여기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에치슨 라인을 또 그어놓고 한국을 대륙 쪽으로 방치해버린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좀 실감 있게 얘기하면은 여기 좀 이렇게 우회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김정은이 아가리에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 미국이 우리를 그냥 집어넣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치슨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사진에 있는 이분이 딘 에치슨입니다. 트루만 행정부 시절에 미국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미국의 51대 국무부 장관입니다. 그가 1950년 1월 12일에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전국 신문 클럽,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을 합니다. 1950년 우리 6.25 사변이 나던 한국 전쟁이 벌어지던 바로 그 해입니다. 1950년 1월 달 12일 날 연설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미소 간의 냉전이 아주 첨예하게 진행이 된 때인데 그 냉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장 논쟁적인 연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연설을 했길래 그렇게 중요한 그 냉전 시대 가장 중요한 연설, 또 가장 컨트로버셜, 가장 논쟁적인 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에치슨 라인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이렇게 그어진다. 그렇게 연설을 한 것입니다. 저기 지금 빨간 선이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요. 그게 바로 에치슨 라인입니다. 에치슨 라인에 즉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 속하는 곳이 일본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밑으로 오다 보면 이렇게 중국에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섬이 하나 있는데 큰 섬인데 이게 대만 섬입니다. 대만도 비껴가고요. 그리고 필리핀까지 이렇게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여기다. Pacific Perimeter,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류큐 열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그 대만의 그 사이에 한 6개의 주요 섬인데 여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중간쯤에 오키나와가 있고요. 일본과 그 일본의 부속섬인 그 류큐 열도 거의 대만에 가서 이제 마지막 류큐 열도가 끝나는데 대만은 싹 빼놓고 그러니까 한국과 이 대만은 빼놓고 일본 류큐 열도 필리핀이 이렇게 딱 미국이 여기까지만 방어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 에치슨 라인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정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무초 주한 미 대사를 불러서 에치슨에게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좀 해명을 하라고 그래라. 그런데 에치슨이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50년 6월 25일에 꽝! 하고 제1차 한국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왼쪽에 보십시오. 비참한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에 그 여자아이가 어린애를 지금 업고 어머니 대신 지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기 흥남 대철수 그것도 지금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에치슨 라인이 동년 1950년 1월 12일에 방어선을 딱 우리를 빼놓고 극군한 다음에 불과 한 5개월 반 지나서 우리 한국에 전쟁이 터진 겁니다. 우리 남한 학자들은 물론 에치슨이 그 원인이다. 에치슨을 많이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자들은 1980년대에 모스크바에서 서류들을, 외교 그 당시에 문서 서류들을 6.25 때 그 서류들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서류들을 보니까 거기에 김일성이가 준비를 했고 남침 준비를 열심히 했고, 한국에는 북침했다고 정신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소련 문서가 그것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다 플랜을 했고 계획을 했고 남침을. 스탈린에게 재가를 구하는데 스탈린이 그렇게 했다간 미국과 또 한판해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스탈린은 계속해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그러다 결국에 나중에 그냥 주저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그냥 허용했다고, 그렇게 문서에 나옵니다. 거기 문서를 보면서 거기에 에치슨 라인을 그어서 이 김일성이가 침공했다고 하는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미국 학자들 몇몇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에치슨 라인이 그어졌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 더더구나 기회다. 침공해도 미군이 들어오지 않는다. 저 정도 한국군 저 정도 우리가 그냥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밀고 내려온 겁니다. 이게 6.25 전쟁입니다. 에치슨이 참 병주고 약줬어요. 막 북한이 밀고 내려오니까 그때야 정신 차렸는지.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이 그걸 그을 때 한국이 전략적으로 그 당시엔 중요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트루만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 권고를 해서 우리 한국전에 미군을 보내서 참전하도록 그렇게 또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케네디도 자문역으로 썼고 닉슨에게도 월남전에서 이제는 손을 떼라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랬다고 하는데 70년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만은 에치슨 라인, 다시 에치슨 라인을 긋고 미국이 우린 일본 열도까지, 일본과 일본 뉴클리어 열도, 대만 여기까지만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예전처럼 또 이렇게 우리를 그냥 다시 그냥 먹잇감으로 던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 김대중 씨가 글을 쓴 게 바로 그겁니다. 계속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좌파가 이겨 반미 내지 중도적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한미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이다.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등 미국의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이면서 사드 배치 재검사전 말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고 말고요. 개성공단 하나뿐 아니라 여러 개 만들어서야 우리가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또 나오죠. 미국이 대북 제재하는데 그거 너무 심해. 그렇게 자꾸만 압박하면 전쟁 나. 그러니까 미국 대북 제재 한다고 그러면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 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나갑니다. 지금 여기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또 미국의 연발하면서 반미의 기세를 노골화해서 미군 주둔 비용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주한미군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트럼프라는 무서운 현실주의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트럼프가 이제 아베가 미국과 서로 아주 윈윈하려고
미국의 많은 이 일자리들, 미국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들을 일본이 주는 일에 일본이 많이 기여하고 대신 미국으로부터 이제 안보 동맹을 더 튼튼히 얻어내고 이런 것을 할 때 아주 얼마나 친밀하게 이 아베를 대합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유럽에 가서 이제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좀 티격태격 뭐가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진 기자들 앞에 쭉 있으니까 메르켈 총리가 이제 악수하자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못 본 척하고서 악수를 안 해버렸어요. 그걸 여기서 김대중 씨도 지적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인용을 하지는 않고 있죠. 네. 그걸 얘기하면서 트럼프는 진짜 무서운 현실주의자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통하면 친구로 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니 다른 다 외신 기자들이 다 그냥 수백 명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사진 찍고 뭐 촬영하고 다 그러는데 거기서 또 그 메르켈 총리는 여자 아닙니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데 못 본 척해서 쏙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런 트럼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거냐? 그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트럼프는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를 가르는 에치슨 라인을 설정하고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손을 떼는 극단적 선택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김대중 씨가 잘 봤습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인입니다. 자, 이게 지금 김대중 씨 외에, 김대중 주필 외에 이번에는 같은 조선닷컴에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들의 북한 편들기라고 하는 그를 조성관 주간조선 편집장이 4월 16일 날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네요. 한 3일. 여러분 저기 지금 사진에 아주 멋진 건물이 뭐 우주선 우주센터 같이 이렇게 지어놨어요. 저희가 동대문이랍니다. 디자인 센터. 네. 꼭 한번 다음번에 나가면 가봐야 되겠어요. 훌륭합니다. 자, 그가 쓴 글을 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분노하는데 동맹국인 한국 내부에서는 잔악 무도한 북한 정권을 편드는 경우를 자주 본다. 참 한심한 일이죠. 우리 내부의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거기 좌우가 다 있어요. 그런데도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부에 있는 북한에 대한 북한이 잔인하게, 특별히 김정은이가 잔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잔악무도한 북한 정권 분노합니다. 근데 그걸 편을 들어요. 누가요?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씨가 그런 경우다. 제가 지난번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김상현이니 그렇게 잘못 얘기를 했었는데 정세현 씨가 여기 나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김정남 독살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 안에 화학무기 해서 이렇게 공항에서 어떤 여자가 김정남이 뒤에서 이렇게 탁 해서 앞에 확 얼굴에 씌워서 이렇게 호흡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거의 즉사하다시피 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화학무기랍니다. 김정남 독살과 관련해서 이 정세현 씨가 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우리가 비난할 만한 처지가 못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양심실종 아닙니까? 아니 국제적으로 아주 그냥 분노에 차 있는데 혼자 독야 청청해요. 그거 우리가 비난할 처지가 못 되다. 우리도 그만큼 나쁜 사람들입니까?
이 편든다고 하는 겁니다. 좌파 정권이 되고 좌파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나라가, 안보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는데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좋게 보겠습니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난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 김정남 독살과 관련해서 취지로 김정은 편을 들어 파문을 일으켰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역시 중국 측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전혀 우리의 이 자국의 안보 주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와서 선제 공격 못해. 어떻게 해? 라디오 방송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인지 안다고? 어디 핵 쏴놓은 거 핵무기 어딘지 거기들 갖다가 때려. 안 돼. 그거 안 돼. 저 탄저 선제 타격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사드 물론 반대하죠. 이 외에도 정 씨의 국가관을 의심케 하는 발언은 수두룩하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정세현 씨고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씨도 비슷한 경우다. 어떻게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 좌파 정부의 통일부 장관 지낸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까? 김대중 정부는 좌파 정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이 됩니까? 자, 계속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다. 맞습니다. 대선이 한 달 남았다. 어느 쪽이 권력을 잡던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초강력 제재를 깨트리려는 불장나는 근물이다. 정성관 편집장 잘 썼습니다. 안보관이 분명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유엔 안보리 미국의 초강력 제재를 깨트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정권의 차원을 넘어 민족의 재앙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재앙.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유엔 안보리 미국의 초강력 제재 깨뜨리자 이러겠습니까? 좌파 정권이 되면 그런 시도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4분 오열된 보수는 필패를 보증합니다. 분명합니다. 싸움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군대가 함께 단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한 지휘관 밑에서 이렇게 함께 같은 방향으로 행군하지 못하는 그런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필패입니다. 전에 워털루 전쟁터 나폴레옹이 이제 마지막으로 권좌를 이제 권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워털루 전쟁터에서 그때 일화가 있죠. 그때 웰링턴 장군이 좀 고지에서 이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가 이제 고지를 향해서 쇄도에 올라갑니다. 근데 프랑스의 기병대가 특별히 용맹스러웠다고 그러죠. 나폴레옹이 또 얼마나 대단한 장군입니까? 그 웰링턴 군대를 향해서 치고 또 치고 계속 치고 하니까 집중된 힘으로 계속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웰링턴 영국 군대가 거의 막 아주 괴멸될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도착을 했냐 하면 프러시아 군대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러시아 군대가 돕고 영국군이 함께 합세해서 거기서 나폴레옹 군대를 괴멸시키고 나폴레옹을 이젠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시켜버리고 나중에 죽게 되죠. 연합해야 합니다. 4분 오열된 보수는 필패를 보증합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보수의 괴멸이 올 것입니다. 보수의 괴멸은 안보 불안과 제2차 한국 전쟁의 위기를 무섭게 심화를 시킬 것입니다. 제가 전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4월 선제 공격설에 허와 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월 19일 날 제가 말씀을 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4월 달에 선제 공격한다고 하는 설이 굉장히 바닥에 퍼졌습니다. 얼마 며칠 전까지 칼 빈슨이 이제 동해나 혹은 어디 우리 한국 한반도 해역으로 들어오고 또 일본에 있는 레이건 또 그 니미츠까지 들어와서 아주 한국 이 삼면 바다를 거의 장악을 하고 마치 선제 공격을 할 것 같은 그런 이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은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아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4월에 진짜 아주 이 선제 공격이 있는가? 이 김정은이가 또 불장난을 하고 또 미사일 쏘고 그러면 그걸 요격을 해버리고 바다에서 항공모함에서 혹은 등등해서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그 남한에 포를 쏘아대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긴장들 하고 그랬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저에게 이런 주제를 제가 발표하니까 계속 문의가 옵니다. 그때 저는 4월에는 전쟁이 안 날 겁니다. 그건 미국이 압박을 하는 겁니다.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중국에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제가 그렇게 그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죠. 4월엔 전쟁이 안 난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100일도 끝나지 않았어요. 10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전쟁을 치를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아직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군사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구하는 수준이 무엇입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지난번에 칼 빈슨호가 이제 부산항에 입항을 해서 몇 주간 있었는데요. 그것은 선제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선제 공격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선의로 한 거예요.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국내의 그 당시에 탄핵 문제 때문에 혼란을 틈타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도록 또 키 리저브 연합훈련 참가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 한반도 해역에 칼 빈슨호가 들어온 것이 아니다. 네 번째는 미군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상적으로 휴가를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무려 3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고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이 이제 맞대응을 해서 장사정포를 한국으로 쏴대면 미국 시민들도 많이 죽을 거예요.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 트럼프 정부가 감당을 합니까? 어떤 이 정신없는 정치가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4월 전쟁설을 이렇게 잠깐만 얘기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우리 남한에도 좌파들이 이제 다들 패배해버리고 야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이 통일도 되고 골치 아픈 종북좌파 뭐 그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하게 된다. 이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데 안 되면 어떻습니까? 좌절감을 또 줄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또 황교안 권한대행이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못한 것 등등 또 다른 좌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4월 전쟁설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선제 공격은 멀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북한이 ICBM을 개발할 때. 근데 다 개발해 놓기까지 미국이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ICBM이 많이 진척이 되는 걸 보면 미리 때릴 것입니다. 이건 미국이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미국의 여론이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핵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아주 바로 그 밑이 방사능 낙진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도 안보 불감증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언론이나 지도자들이 정부가 이런 점들을 일깨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북한이 ICBM을 개발할 때, 그 전에, 혹은 핵실험을 할 때, 그런 때가 이제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있을 수 있는 유력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ICBM은 언제 북한이 개발을 완료하는가? 차기 정권 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군사 퍼레이드를 평양에서 했죠. 그때 보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아주 묵직하고 큰 그런 그 미사일이 그 특수 차량에 실려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ICBM 대륙간 미국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개발을 다 한 거냐?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어떤 미국의 전문가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 소련이 1960년대 그런 군사 퍼레이드를 모스크바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아주 실제로 거기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말하는 건 그거 다 가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가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소련이 이만큼 이 핵 강국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가짜로 그렇게 만들어서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도 그런 가짜를 김정은이 또 북한이 그렇게 시위를 했을지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차기 정권 때 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ICBM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권은 김정은의 도발과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인한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차기 정권은 미국과 잘 공조할 수 있는 우파 정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조성관 주간조선 편집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북한 편들기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체감 지수는 한국보다 미국에서 훨씬 높다. 맞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 정권 아주 위협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 실내로 여기 지금 PBS 미국의 공영방송 뉴스 시간에
나와서 대담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이분은 이전 미군 합참의장을 지낸 분입니다. 마이크 멀런 제독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협상이든 군사적인 선택이든 더 오래 기다릴수록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매우 불확실한 저 북한 지도자가 김정은을 가리켜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unstable, 불안정하다. 이렇게 김정은이를 봅니다. 김정은이가 그 개떼 혹은 뭐 이 박격포 뭐 그 지대공 뭐 일포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은 조금 이따 제가 그분 말을 인용할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김정은이는 자기 그 예전에 여자친구 죽인 것뿐 아니라 그 여자친구의 밴드 함께 밴드가 있었는지 뭐 함께 뭐 친구들인지 다 죽여버린 그런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김정남이 죽인 거 뭐 세상이 다 알고. 잔악무도하게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너무 이 안보 불감증이에요. 자, 여기 계속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매우 불확실한 저 북한 지도자가 핵폭탄으로 미국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네. 핵폭탄으로 미국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전 합참의장이 뉴스아워에서 그렇게 아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왼쪽의 사진은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입니다. 저 뒤에 후지산이 보이고요. 그 앞에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요코스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동경의 그 수도권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저기 지금 앞에 그 도시 앞에는 지금 바다 도쿄만입니다. 4월 12일에 이 마이크 펜스가 요코스카에 가서 이 항공모함 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USS 로널드 레이건 호입니다. 이건 최신 항공모함입니다. 2001년에 진수했고 2003년에 취역을 했습니다. 항상 이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이 항공모함이 여기에 정박해 있습니다. 작전할 때 빼고는. 이 항공모함도 우리가 봤던 칼 빈슨호와 동일한 니미츠급 항공모함입니다. 길이가 같은 333m, 또 넓이가 77m. 그 유명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이 항공모함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역의,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 지역의, 극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위험하고 긴박한 위협이다. 이렇게 군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모든 단계에서 우리의 제안들을 고의적인 속임수와 깨진 약속들과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응답해 왔다. 그 중에는 지난 일요일 그들이 시도한 실패한 미사일 실험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결의나 준비에 도전하려는 자들은 다음을 알아야 한다. 이게 다 북한을 의식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격이라도 물리칠 것이고 그 어떤 재래식 무기 혹은 핵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압도적이고 효과적인 미국인들의 응답으로 대해 줄 것이다. 이렇게 군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방패로 막을 준비가 되어 있고
검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북한의 김정은이 특별히 들으라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말함과 똑같은 얘기를 또 남겼습니다. 이제 전략적 인내 정책,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모든 선택을 검토 중이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어떤 선택이든지 군사적인 그런 선택도 우리가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건 완전히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정책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정규재 TV에 정규재 주필께서 지금 특종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특사가 북한에 갈 것인지 혹은 이미 간지도 모르고 지금 북한과 타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핵 동결이 아니라 있는 거 완전히 다 포기하는, 만든 거 다 없애고 완전히 완전 핵 없는 그런 북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 김정은에게 뭐 노벨상을 주는 것도 뭐 검토해보고 또 노벨상 주게 되면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미국이 한 700명 정도의 규모의 군대가 평양에 있으면서 김정일을 지켜주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어떤 그 정보를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특종이라고 이렇게 상당히 믿을 만한 그런 고위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쟁은 뭐 없을 것 같다. 네, 적어도 4월달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참 듣기에는 얼마나 좋아요. 네,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팍스 뉴스 같은데 고위 관리들, 뭐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통령도 나와서 인터뷰하고, 뭐 군사 지도자들, 뭐 현역, 뭐 퇴역한 사람들 다 나와서 인터뷰하고 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염려입니다. 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개입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것 앞서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개입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통제하려고 하는 외교적인 노력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열매를 잘 맺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인물은 미국의 전 하원 의장 뉴트 깅그리치입니다. 아주 이 보수주의자들 가운데는 이번에 이 전략적 마음 또 깊은 통찰력 때문에 굉장히 현재 인기를 누리는 그런 분인데, 지금 이 밑에 자막을 보면 이 폭스 뉴스에서 지금 션 해너티에서 지금 쇼에서 지금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Senior North Korean official, 북한의 고위 관리, 북한 관련 고위 관리의 말입니다. Thermal nuclear war may break out at any moment. 핵전쟁이 어느 순간에도 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의 북한 관련 고위 관리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입니다. 핵전쟁이 어느 순간에도 발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고위 관리들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핵전쟁이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웃기네. 네.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 마라. 이게 미국의 북한 담당 고위 관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핵전쟁이 어느 순간에도 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뉴트 깅그리치 의장 하는 말은 미사일을 만약에 쐈을 때 북한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쐈을 때 그걸 미국 측에서 요격하면 그게 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이 가까운 장래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이 아주 가까운 장래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건 이틀 전에 제가 본 것입니다. 첫째, 중국의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첫 번째 일은 중국의 엄청난 압력에 굴복해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 동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겠죠.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군부의 쿠데타에 의해서 김정은이 제거되고 더 나은 좀 레셔널,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김정은을 대신해서 이제 북한을 통치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션 해니티라고 하는 이 톡쇼 앵커가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남북한 뭐 다 해서 일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 어쩌면 그 미국의 한 도시가 무서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데 미국은 그런 전쟁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깅그리치 이분이 하는 말이 중국도 많이 죽습니다. 바로 국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인도 많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지도층의 여론은 이것입니다. 핵전쟁이 어느 순간에라도 발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김대중 씨 말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트럼프의 압력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경우 공산국가 맹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잃을 것이기에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많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애쉬턴 카터는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 카터는 지난 2일 ABC 방송에서 미국의 유명 방송입니다. 미국은 역대 중국 지도자들에게 북한 문제에 협조를 구했지만 중국은 북한에 특유한 역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뭐 중국 통해서 북한을 이렇게 설득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엔 좀 다릅니까?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핵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때부터 시작을 해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오는 이것은 아직도 북한이 김일성의 이런 그 말에 의해서 통치되는 사회인데 그걸 김정은이가 깨뜨리고 핵 완전히 동결하겠다.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김정은이가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김대중 씨는 선제 타격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카터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북한의 반격과 한미의 재반격으로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 무서운 전쟁이,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그러니까 선제 공격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 김대중 씨가 하는 말은, 그래서 미국이 손 털고 우린 퇴장, 우리가
지켜주는 방어선은 옛날에 그 에치슨 라인처럼 딱 그어서 한반도는 대륙적으로 붙고 이제 우리는 그 일본을 방위선으로 하는 앞에 현해탄을 이제 에치슨 라인을 또 긋는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김정은이 아가리 속에 대한민국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장래가 아주 불안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를 도운 사람들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 중에서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사갈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200명이니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의 통솔 아래 있으며 이사갈 자손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세를 알고 이해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민족이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도자들이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중요한 건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현명하게 강력하게 이끌어가야 모든 단체나 사회나 국가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의 활약을 기다리고 또 그들이 일어나서 활동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쿠데타가 나거나 혹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김정은이가 핵동결을 해버리거나 쿠데타로 김정은이가 이제 쫓겨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좀 나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안 돼서 전쟁을 걸어온다면 하는 수밖에요. 전쟁 예방과 준비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주 강력하고 유능한 우파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유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농포들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서 강국이 되고 또 세계에 좋은 것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세계에 보내는 그런 한반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국가도 우리가 염려해야 되겠지만 돌봐야 되겠지만 먼저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먼저 염려해야 합니다. 내 생명 빼앗기면 천하에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또 성경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님과 사람을 죄인을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도, 중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죄인의 메시아 구주가 될 수 있는 분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구절이 잘못되었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당신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때고 오늘이 당신이 은혜 받을 그런 날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시고, 믿지 않는 데서 믿는 대로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금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선교헌금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